안녕하세요. 사실과학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그 댓글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 댓글에 대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니까 요 영상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드러켄밀러 관련된 영상. 결론만 명확하게. 네, 제가 이때 한참 영상 계속 새벽 막 3, 4시에 올리고 연속으로 올리고 막 그러던 때여가지고 정신이 없었나 봐요. 듣기에 좀 집중이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최대한 좀 멀쩡할 때 할 수 있게끔 할게요. TLT 가격은 어디까지가 합리적인가요? 적정 가격까지 올라가실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QT 중단하고 QE 할 수 있다고도 보시나요? QT 중단하고 이미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 4월에 발표된 공개시장 조작 보고서에 나오면,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 지급준비금 대비 GDP의 비율 가지고 앞으로 뭐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공개시장 조작을 어떻게 하겠다고. 근데 그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QT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요. 그 비율이 내려오는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게 한 11%에 도달하는 게 올해 말 적어도 내년 초에는 11% 도달하고 그 뒤에 10%에 도달하면 다시 국채 매입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걸 고려해 보면 내년 연말입니다. 그게 막 많이 매입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GDP가 올라가는 비율 정도로 연준도 자산에다가 국채를 편입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QE가 막 예전처럼 막 1,000억 달러씩 매입하고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연준이 QE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LT 가격보다는 10년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3.8%부터 매도 시작해서 3.6% 전량 매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있는 물량들도 생각해보면 4%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4%까지는 이러나 저러나 한 석 달 안에? 석 달 안에는 무조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렇게 신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브 지수가 너무 내려와 있어요. 그 채권계의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주식에는 빅스 지수가 있고 채권에는 무브 지수가 있는데 무브 지수가 너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막 큰 변동을 막 유발하면서 슈팅 나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어도 3개월 안에는 3개월 안이 아니라 당장 12월 FOMC만 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QT 종료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 모멘텀이 굉장히 셀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QT 진행되고 있는 게 국채가 250억 달러씩 하고 있죠, 지금. 월 250억 달러씩 장기채가 지금 롤오프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액면이 장기채예요. 거기에 이렇게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액면이 장기채인 채권이 만기 도래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단기채는 다 끝났어요. 단기채 이제 없습니다. 단기채 한 3% 정도 가지고 있는 거는 더 이상 양적 긴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에는 지금 QT가 발생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장기채인데, 그게 이제 롤오프 하는 양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엄청나죠, 그거는. 지금까지 시장에 월 뱉어내는 물량이 뭐 600억 하다가 지금 250억으로 줄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0으로 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장기금리 쪽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제가 만약에 헤지펀드여가지고 지금 채권 쇼 친다고 하면은 QT 중단 얘기 나오면은 이거는 정리해야 돼요. 재수 없으면 쇼츠 퀴즈 걸려서 작살날 수 있기 때문에 QT 종료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헤지펀드가 쇼 배팅하고 있는 거 끝나는 시점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3개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12월 FOMC 아니면 내년 1월 FOMC 그 두 개 안에는 QT 종료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가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페드와치를 보면 내년 금리 인하를 2번밖에 안 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시장은 꺾여가는 게 지표로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으로 중립금리가 상향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최악의 경우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으로 보시나요? 이 두 개의 말이 좀 잘못된 건데요. 중립금리가 상향된다는 말 자체는 이미 성장률이 엄청 잘 나오고 있다. GDP가 엄청 높아졌다. 레벨 자체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여서 두 개가 상충되는데. 트럼프의 정책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어, 전 세계를 이렇게 커플링으로 묶는 게 아니라 분절화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막 관세 장벽도 서로 쌓고 트럼프의 정책 자체는 분절화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GDP 입장에서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분절화를 하는데 어떻게 GDP가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은 중립금리가 상향되게끔 만드는 건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가 중립금리가 상향되게끔 만든 부분이 있죠. 최근에 발표되는 GDP를 보더라도 2.8 나오고 앉아 있는데 그거면 진짜 엄청 높은 상승률이에요. 미국 정도에 되는 나라가 GDP가 2.8이 나온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정도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바이든 정부 올해 24년도가 어떻게 보면 중립금리 올라간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겠죠. 근데 트럼프는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반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24년도는 누가 뭐래도 23, 24는 정부가 GDP에 이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 정부는 확실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옐론 머스크도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 이래저래 정부의 돈이 새는 곳이 많다. 정부의 돈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효율화?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 하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GDP가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부분이 GDP가 아래쪽으로 보내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립금리는 사실상 내려가겠죠, 오히려. 2007년 말, 2008년 초에 미국 연준은 서브프라임 문제보다 인플레이션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죠? 인플레이션 걱정해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이게 다 터져나갔죠. 저금리로 막 이래저래 대출받고 막 돈 빌려서 쓰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다 터져나간 거였죠. 실제로 2008년 8월 인플레가 5%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리먼 형제가 파산하면서 인플레는 수그러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님을 아무도 몰라서 적당히 비중 분배 혹은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뭐 맞는 말씀이죠. 저도 비슷한 뷰예요, 지금. 위험 자산,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증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ERP,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너무 적어졌죠, 사실.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주식을 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폭 자체가 너무 줄어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현금화하는 게 저도 좀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 투자도 하고픈데 적장한 때 손절을 못해서 물려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하며 때를 기다려 봅니다. 채권 물린 거 제가 봤을 때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일단 QT 종료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 매도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세 줄 요약해주고 시작하면 좋을 듯요. 예, 다음부터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진짜 제가 자꾸 새벽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많이 집중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듣는 사람들도 집중이 잘 안 될 거고, 그건 제가 좀 주의를 할게요. 근데 진짜 제가 영상 만들 때 진짜 자료조사만 하루에 진짜 10시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 보면은 자료를 여기 막 진짜 5만 군데서 다 긁어 오고 있어요. 뭐 논문도 긁어 왔다가 뭐 애틀란타 연준에서 발표된 보고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된 보고서 진짜 5만 가지를 다 보고 있어서 만드는 데까지 좀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저 같은 사람들 많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공격받을까 봐 최대한 준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발표하거나 이러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제가 석사 때는 그래도 이게 한 주에 한 번 위클리 미팅을 하니까 그때도 근데 뭐 맨날 밤을 새긴 했죠.
근데 또 이게 뭐야? 롯데케미칼에서 연구원 할 때는 연구원도 이 위클리 미팅을 하거든요. 위클리 보고서를 써요. 내가 이번 한 주에 무슨 실험을 했고 결과가 어떻고 이런 거를. 그거 맨날 매주 발표하는 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한 주 만에 뭔가 이렇게 막 수석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디펜스를 다 해야 되거든요. 이 실험은 왜 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럼 이제 공격이 막 들어와. 그것도 방어해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는 막 완벽주의 내모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공격받는 게 무서워가지고 자료를 최대한 잘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 영상 만드는 게. 그래서 제가 막 새벽 3시, 4시에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 영상이 뭐 이렇게 인코딩이 돼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거 시간 뭐 다 되고 하는 거를 제가 예약을 걸어 놓는 게 6시에 올라가게끔 예약을 걸어놔요. 그래서 자꾸 영상이 6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튼 좀 자료 준비한다고 자꾸 새벽에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최대한 차라리 그냥 영상을 좀 제가 다음 날에 올리더라도 그거는 좀 제정신일 때 영상 제작할 수 있게끔 노력할게요. 죄송합니다. 내년 1분기 위험하다고 다른 채권을 주로 거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채권 거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하다고 하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더 좋아질 거라고 하고 맞아요. 이거는 다 본인이 보유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채권하는 사람들은 맨날 세상이 망해. 미국은 맨날 부도가 날 거고, 미국은 맨날 그 부채가 많아져가지고 위험하고, 미국 부채 지금 120%, GDP 120%인데 60%일 때도 위험하다 그러고, 70%일 때도 위험하다 그러고, 80%일 때도 위험하다 그러고, 100%일 때도 위험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120%까지 온 거예요. 일부는 뭐 200%가 넘어가 있죠. 근데 뭐 문제 생겼어요? 없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메신저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유튜브를 들어가서 그분 동영상 이렇게 1년치를 쭉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1년 내내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만 해. 그럼 저는 그분 거 안 봐요. 안 궁금해. 어차피 다음 영상도 세상 안 좋다는 얘기 할 거거든. 근데 이게 진짜 경제는 내가 논문을 쓴다고 하면은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모으면 모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제가 오늘부터 채권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뭐 연체율이 이렇고 채권 시장에서 뭐 채권 거래가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위험 상품이 증가하고 있고 하이드 스프레드가 엄청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돈 빌리기 쉬울 때는 너도 나도 돈을 빌려가다 보니까 오히려 하이드 스프레드가 엄청 낮아졌을 때 뻥 터지더라. 막 그런 것처럼 같은 지표를 놓고도 하이드 스프레드 엄청 좁아졌죠, 최근에. 2점 몇 프로 나오죠. 그럼 이제 누군가는 봐라, 하이드 스프레드 엄청 축소됐다. 지금 응? 시장에 돈이 엄청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과거 데이터를 들고 와가지고 봐라, 이렇게 축소됐을 때 뻥 터진다 한 방에. 그거는 진짜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항상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막 뷰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뷰를 바꾸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한쪽 방향으로 막 밀어버리면 편해요. 아무튼 그냥 그런 것 좀 고려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데 유로와 엔화 등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10년물 채권 수익률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로 높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10년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 부분은 사실 GDP가 되게 높게 나온 부분이 컸죠. 미국의 성장률이 너무 좋다.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자체가 너무 올라간 부분이 10년물을 끌어올린 그 부분이 좀 있죠. 발표된 GDP도 높았지, 소매 판매도 높았지. 근데 소매 판매가 결국에는 GDP의 7할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아져서, 이건 파월도 똑같이 얘기를 했죠. 성장성이 높아져서 그랬다. 인플레보다는. 뭐 그런 걸로 디펜스를 했죠. 파월도.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한 65% 정도가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의 통화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유로화,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 이런 걸로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뭔가 경제 상황 혹은 유럽의 통화 정책, 유럽의 금리, 이런 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2621 말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에 대해 알려주세요. 똑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2621 투자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원, 엔, 환 노출. 그 다음에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엔, 달러, 환, 해지, 장기채를 사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걸 한 방에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원화로 사는 거고, 대신에 환 노출이죠, 이거는. 이거 뭐야, 포트폴리오 들어가 보면 261 편입해 있어요. 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이거 들어가 보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 2621입니다. 근데 원화로 살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화를 엔화로 바꿔서 2621을 사는 거랑 동일하게 만들려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에다가 2621을 넣어놨다고요. 그러면 원화로 2621을 사는 효과가 발생되죠. 그냥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대신에 2621은 엔화 상태인 거고 요 뒤에 있는 거는 원화 상태인 거죠. TMF는 안 하시나요? 이게 각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모든 개개인이 자금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뭐 누구는 이렇게 좀 20대 후반, 뭐 사회 초년생이야. 그래서 뭐 성과급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몇 천만 원이 생겼어.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결혼을 했어 이제. 그럼 이제 유부남이야. 아직 아이는 없지만 뭐 와이프랑 어느 정도 상의를 해서 우리의 투자금을 조금 더 위험 자산 쪽에다 투자하는 게 어때라는 합의가 되면은 좀 더 위험한 걸 투자할 수도 있고 뭐 근데 내가 애까지 다 있어. 그럼 내가 당장 들어갈 돈이 많기 때문에 어디다 이렇게 돈을 위험하게 투자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한 60 정도 돼가지고 은퇴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나는 노동 수익은 없고 오로지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자금으로 금융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걸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처럼 다 각각의 자금의 성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이는 없고 결혼한 지 한 2년, 3년 정도 됐고 와이프와 뭔가 협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좀 많은 자산이 이렇게 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또 최근에 장기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냥 TLT 1배짜리에다 투자를 해도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TMF에다 한다? 3배짜리에다가? 예, 그러기는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러니까 자산의 성격 자체가 이렇게 3배짜리를 추종해가지고 움직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운용할 수 있는 폭 자체에서 3배짜리 뭐 TQQQ 이런 거는 TMF 이런 거는 아예 배제되어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다음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당선은 금리 인상으로 연결된다는 프레임을 씌웠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인 거죠. 일단 의견인데 이거는 문장 자체가 잘못됐죠. 트럼프가 인플레를 유발한다. 아, 뭐 그 말이죠. 아, 금리 인상? 이거 맞죠, 맞죠. 제가 위에서 했던 말이에요. 요 말이 맞겠네. 트럼프 당선은 금리 인상과 연결인, 그러니까 시장 금리, 장기채 금리죠. 그 중에서도 장기 금리 인상과 뭐 연결이 된다. 이런 말이 당연히 의견이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제 의견. 이거 영상 하나 댓글 보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리네요. 빨리빨리 할게요. 이게 그거죠. 큐티 중단 관련된 영상. 이거 진짜 계산하려고 제가 자료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것 때문에 진짜 공 많이 들인 영상이에요. 이거는 꼭 한번 봐주세요. 장기 국채 투자한다. 그럼 이건 진짜 꼭 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큐티 중단 시점과 관련된 부분?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혹시 있으면 꼭 이거 답변 좀 하나 달아주세요. 저 말고도 큐티 중단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이걸 왜 나만 뭐지?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연준 큐티 중단으로 시장의 장기 국채 공급 압력이 이전보다 약해지면 재 공급? 네, 공급 압력이 더 롤오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무부에서 만기의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요? 맞죠? 그거는 뭐 당연히 맞죠. 연준이 그동안에 장기 국채를 250억씩 던지고 있던 부분이 멈추는 거기 때문에 재무부 입장에서는 뭐 좀 더 룸이 생긴 거는 맞죠. 근데 그걸 지금 할 필요는 모르겠네요. 지금도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긴 하잖아요. QT 감소한다는 말은 연준이 이제 채권을 매도하지 않아서 시장에 채권 공급이 줄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QT 중단 시 QT로 내보내던 만기의 장기물을 현재 금리로 롤오버하면 추후 금리 하락 시에 수익 실현이 가능한 장기 국채가 늘어나서 역OT 돌입 시에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질까요? 이거는 제가 이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마 제가 이 댓글 때문에 제가 OT를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리버스 OT에 대해서. 이거는 올해 3월에 크리스토퍼 월러가 예,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데 이분은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연준의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들의 듀레이션까지 그러니까 읊어주는 걸 보니까 예, 좀 많이 아시는 분인데 맞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 장기 국채들이 만기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계속 롤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걔네는 롤오버가 될 때 현재 시장 금리 가지고 롤오버가 될 테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평가손이 발생되진 않겠죠. 오히려 수익이 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거는 가능하다일 뿐이지, 어, 여고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당위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지금 잘 해결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OT까지, 여고티까지 해버린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단기금리 잘 내려오고 있고, 뭐 장기금리는 픽스돼 있다고 보고, 4%에서 그냥 뿔마로 움직인다고 보고, 그럼 장단기 금리 잘 역전됐던 거 해소되면서, 그 다음에 QT 진행해가지고 지금 9조에서 7조까지 양적 긴축도 잘, 밸런스 시트도 잘 축소가 되고 있고, 굳이 여기다 대고 여고티를 한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 피본 얘기가 나온 게 10년 금리가 5% 찍고 난 후였고 QT 감쪽은 4.7 찍었을 때였고요. 한마디로 장기 금리 상승을 파월이 원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런 파월 풋을 고려한다면 4.5 밑에서 QT 중단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요? 어? 이게 그거라니까요? 이미 유혹 연준이 앞으로 본인들이 이 공개 시장 조작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올해 4월에. 그걸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룬 거고. 정부 효율화위원회 머스크로 복지, 정부 고용 축소, 또 바보가 아니라면 저금리 장기 국채 발행. 이 무슨 말이지? 저금리 장기 국채 발행.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TLT 장기적으로 얼마 정도에 위치하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내년 상반기에 QT 종료하고 QE도 가능한가요? QT는 내년 상반기에 거의 100%고요. 일단 지금 지급 준비율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GDP는 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GDP 대비 지급준비금이 얼마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시장 조작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여기 적혀 있는데, 분모는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분자는 또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10%까지 도달하는 게 내년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가 중단, 내년 말이 Q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저 보고서대로라면. QT 종료 시 주식은 버블 랠리가 QT 종료되면은 주식은 조금 더 상승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양적 긴축을 중단하는 거는 확실히 완화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양적 긴축 절반으로 축소했을 때가 5월 FOMC에서 하고 6월에 진행을 했는데 5, 6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상승 이렇게 쭉 랠리가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버블 랠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맞네. 단기채를 장기채로 어떻게 전환할 계획일까 궁금했는데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계산해 보면은 QE 186억, 4년 5개월간 지속 시 지준율 10% 유지. 그쵸?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고. 삼전은 손절 안 하시나요? 삼전 손절. 아, 근데 제가 진짜 이거 유튜브 하고선 옛날 같았으면 진작에 던졌을 텐데 그냥 손절 빠르게 손실 정리하고 했을 텐데 이게 유튜브를 최근에 또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냅다 던지기가 어려워졌어요, 솔직히. 근데 아무튼 하이닉스가 벌어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좀 홀딩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삼성전자 5만 9천 원이 일단 단기 매우 큰 저항선이거든요. 5만 8천 원, 5만 9천 원 그 부분이. 그래서 내일 또 아마 3% 정도 떠서 시작할 것 같은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제목입니다. 여기서 사모대출 연체율이 대략 8%에 육박하는데 제가 완벽하게 이해 안 되는 건 기사 본문에서 정확히 사모대출 연체율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도출 방법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사모펀드의 뭐 사모대출에 대해서 연체율이 어떻다라는 거를 어떻게 트래킹을 하겠어요? 결국엔 이들이 생각하는 모델을 가지고 확장을 한 걸 텐데, 그러니까 표본 집단을 통해서 확장을 한 걸 텐데, 이거는, 요거는 항상 여러분이 보실 때 뭐가 있냐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들어가가지고 기준금리를 확인하려면 영어로 인터레스트 레이시라고 쳐야 돼요. 근데 프레드에 들어가면은 그 기준금리를 확인하려면 뭐 페더럴 펀드, 뭐 레이트, 요렇게 이펙티브 레이트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베스팅닷컴에 가면은 또 뭐라고 돼 있어 거기는. 그냥 아무튼 이게 같은 기준금리라는 걸 가지고도 여기저기서 단어를 다르게 써요. 뭐 고용과 관련된 부분도 여기저기서 똑같이 뭐 논팜 고용인데 명명을 다 다르게 해요. 이것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 사모대출 연체율이다라고 하겠지만 다 달라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뭐 미국에서 발표되는 보고서나 이런 거 볼 때는 항상 출처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출처 들어가 가지고 로우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띵 놓고 이걸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해드려요. 테슬라 올라가는 거 보면 TMF 투자한 걸 후회가 엄청 되네요. 좋은 날이 오려나요? TMF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 베팅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냥 베팅하신 거죠. 테슬라. 저는 테슬라는 진짜 무조건 좋게 봅니다. 테슬라는 좋게 봐요. 그냥 언제 사냐의 얘기일 뿐인 거지. 테슬라는 정말 인류를 바꿀 기업인 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테슬라를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 때문입니다. 로봇. 로봇 시장에서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생산 공장에다가 로봇 투입하는 가장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예요. 테슬라 뭐 전기차 회사, 그런 거랑 저는 전혀 관련 없다고 봅니다. 테슬라는 로봇, 네, 저는 로봇 테마주로 보고 있어요, 테슬라를. 근데 진짜 압도적인 그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연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다가 이미 휴머노이드 넣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삼성에서 뭐 로봇 쪽에 일하는 친구들이 뭐 비상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삼성 다니는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다가 휴머노이드 뭐 로봇 넣었다는 소문이 들려가지고 자기네가 엄청 비상 걸렸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기채 7% 급등 갈 것 같아요. 전 7% 이상 가면 그때부터 잡으려고요. QRA 다음 영상. 3전이 아니라 지금 채권도 나락인데. 채권도 나락인데? 나락이면 채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이거 여기 산 거 보여줘서 그런 거구나.
아니,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1% 올라가면은 뭐 좋고, 뭐 1% 내려가면 기분 안 좋고. 아, 그런 게 어딨어. 그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야, 도대체. 답답하구만. 삼성전자 그렇게 추천하셨다고 했는데 곤란한 건 없으세요? 다들 하이닉스랑 같이 사서 손해가 없으시나? 네,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이닉스랑 같이 사기도 했고, 제 친구들은 이미 다 팔고 나갔어요. 제가 틀렸다고 영상 올렸을 때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그 애들도 제 영상 보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 내가 이거 틀렸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근데 저는 내려온 거는 잘못된 거긴 하죠. 채권 원툴로 가시죠. 영상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쵸. 그냥 채권만 해야 되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내가 돈을 못 벌진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제 친구들 손실 많이 나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뭐 수익 낸 거 이렇게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보면은, 그렇게 돈 자랑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진짜 안 좋다니까, 그게. 내 사회생활이 안 좋아요. 돈 많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 수익 많이 났다고 이렇게 하는 게, 사회생활 할 때는 안 좋아요.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때가 훨씬 많아요. CPI 부합인데 10년물은 또 왜 올랐을까요? 최근에 10년물 움직임을 보면 그냥 그 금융단에서,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뭔가 큰 변화는 없는데 그냥 금융단에서 이렇게 트레이딩 때문에 오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요즘엔 좀 영향이 좀 커진 것 같아요, 훨씬. 저는 국채금리가 상방이 막힌 것 같아서 국채 반, 미국채 반, 이 비율로 미국채 깨지면 국채 팔아서 물타기 하고 있어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채도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우리나라 되게 성장률 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한국 국채도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국채도 지금 저렇게 깨져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가지고 제가 사자고 얘기를 한 거지. 우리나라 국채는 앞으로도 성장률이 빠그라질 부분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그냥 국채 사는 것도 충분히, 그러니까 원화 국채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반반 하셨다면. 아무래도 삼전은 국민주라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개미들도 더 들러붙을 것 같아서 손절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미국 투자는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코인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미국 투자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와이프랑 제가 지금 굴리고 있는 돈이 이렇게 달러에다가 묶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30선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돈 쓸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기가 나와가지고 좀 돈을 소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제가 지금 롤링하는 자금이, 좀 언제든 우리가 필요할 때 좀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어야 돼요. 이렇게 뭐 제가 애도 다 낳고 해가지고 애들도 다 키우고 해가지고 이게 언제든, 그러니까 좀 짱박아둘 돈이 아니라 언제든 땡겨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코인은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항은 받겠지만 저도 9만 선이 저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 12가 유동성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QT 축소 나오면은 또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지금은 일단 벽에 도달했다. 단기 저항 때 9만 달러. 그다음에 뭐 다 조정은 받겠지만, 예, 저는 진짜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코인은. 법안 폐지로 결론 났는데 금투세 탓하는 건 넌센스고 더군다나 늦어서 국장이 개판이라는 건 어처구니 없는 멘트임. 상법 개정은 해야죠. 저도 상법 개정은 진짜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나마 좀 고려연도 그 뭐 유상증자 폐지한다고 나온 것 같은데 말도 안 되죠. 막 두산 그 로보틱스 막 그러는 것도 그렇고
그냥 지네 맘이에요. 그거 보면은. 그냥 상법 개정은 무조건 해야 돼요. 금투세는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지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금투세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다음 이게 이제 반대매매 이거겠네요.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 알겠죠,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2차 전지 반대매매 모멘텀은 충분히 한번 먹을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니케이 225 지수 과거 차트 움직임 봤을 때 241선이 중요한 지지 저항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일본도 이렇게 후루룩 내릴 수 있다고 한 게 지금 너무 이평선들이 다 모이고 있고 그냥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언제 쏟아내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에 위치한 상태고 무엇보다 그 트리거가 되는 거는 예, 엔화의 강세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엔화의 약세는 사실 기업한테는 좋고 기업 주가죠,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이익 개선 되게 좋고 그 부담을 누가 먹냐? 일본 국민이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베 믿고선 몇십 년 동안 그 엔화 평가 절하를 유도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는 일본 국민이 질려버린 것 같아요. 아예 진짜 학을 떼는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진짜 10번도 넘게 들어갔는데 뭐 고베나 교토나 오사카 이쪽에 10번도 넘게 갔어요. 근데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되게 특이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첫째는 백인 관광객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엄청 늘어났어요. 백인 관광객이. 제가 최근에도 올해도 3월이랑 7월인가 8월에 한번 갔다 왔는데 진짜 백인 관광객 많아요. 그러니까 엔저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냥 일본에 가가지고 돈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최근에 가가지고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관광객들한테 주던 혜택이 엄청 축소됐어요. 가령 막 패스권들 있죠. 보통 주유 패스 우리가 많이 샀는데 주유 패스도 이제 1일권밖에 안 파나? 뭐 그렇게 바뀌었고 제가 교토나 고베 갈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한큐 패스라고 있거든요. 한 5천 원인가?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어졌어요. 한큐 패스가 올해 없어졌어요. 제가 3월까지는 국내에서 사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이프랑 갔을 때 교토 가려고 보니까 한큐 패스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지금 자기네는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엔저 때문에 물가 다 올라가고 있지. 내가 밖에 해외여행 나가려 그러면 엄청 힘든데 아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너무 와가지고 돈 잘 쓰고 살아. 막 한국 애들 와가지고 미친 듯이 돈 막 뿌리고 다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막 이번에 내각도 막 저기 뭐야 이 바뀌었죠. 이 뭐야 당이 바뀌었죠 지금도. 이제 갑자기 당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보더라도 더 이상 엔저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이제 용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이번에 막 뭐 그 당 바뀌거나 이런 것만 봐도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엔고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막 뭐 금리를 막 2%까지 땡기고 막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문제는 한 1%까지 되게 급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이 뭔가 시장에 전체 글로벌 시장에 좀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다른 종목에서 벌어서 잘라낼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이닉스를 사서 삼전을 잘라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옵션 때문에 이렇게 어거지로 누르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그 물 타가지고 빼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수요일, 뭐야, 목요일 장 막판까지 삼전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물을 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하이닉스가 5% 6%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하이닉스 사가지고 금요일에 팔아야겠다. 그렇게 된 거죠. 물 타는 걸 삼전이 아니라 하이닉스를 택했던 거는 그냥 그거였어요. 삼전이 버티고 있는 바람에. 근데 삼전을 사고 싶었는데 그 동시효과 때 1%를 빼버렸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삼전에다가 물을 타고 싶었는데 하이닉스가 5% 6% 빠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 정리를 해버린 거죠. 삼전으로 마이너스 17% 보유한 사람의 분석이 무슨 가르침이 있죠? 삼전을 살 거였으면 괌에도 나온 만기 전으로 사서 다음 주에 팔아치워야지. 본인 실력을 키우고 유튜브 하는 게 맞지 않은가요? 맞지. 나 같아도 신뢰가 안 갈 것 같긴 하네. 뭐 여기 뭐 댓글 달았는데 뭐 근데 내가 리딩 방송이 아닌데. 그리고 뭐 들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삼전이 물린 게 저 한참 전에 물렸어요. 한참 전에. 근데 제가 그거를 살 때 하이닉스랑 삼전이랑 같이 샀던 거고 이미 하이닉스 가지고 예, 님의 연봉 정도는 뽑은 다음에 삼전이 물린 겁니다. 그래서 삼전을 조금 더 보유를 그냥 했던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마진이 이미 좀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 다음 4만 원대 오면은 물 좀 타려 했는데 날아가 버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니 그 7% 오른 그날 아 저는 정보가 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예, 생각해요. 이런 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 아무튼 그렇고 마지막이네요. 최근에 올린 거. 이거 오늘 올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영상을 주말에 올리면 진짜 안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진짜 이것도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올린 거예요. 너무 아깝구만. 장기채, 롱, 숏 논쟁을 살펴보면 사실상 미국 흥망 논쟁임. 장기채 롱인 사람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은 장기 금리를 내릴 거라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장기채 숏인 사람들은 미국은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결국 치솟는 장기 금리를 내리기 위해 양적 완화하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고 망할 거라는 주장. 근데 요거는 좀 이상한 게 뭐 치솟아 가지고 양적 완화 한다고 하면은 이미 이 말 자체 속에서 한번 탈출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양적 완화 하면은 진짜 미친 듯이 내려갑니다. 심지어 지금 쇼패팅 많이 들어가 있죠. 쇼스퀴즈 나오면서 금리 진짜 하루에 몇십 bp씩 내려갈 거예요. 양적 완화 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랬고. 뭐 그렇고. 경기 침체와 같이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TLT나 미국 국채는 하락 방향으로 빠지나요? 상방으로 빠지나요? 그거는 모르죠, 정말. 두 개가 같이 온다고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예전에 뭐 잠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양적 완화가 진행된 다음에는 없었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된 이후와 08년 이후와 이전을 구분해서 경제 지표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금요일 TMF 매입했습니다. TMF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합시다. 시에로와 CMBS 연체율과 채무 불이행률의 급증, 중소기업 회사채 리파이낸싱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25년부터 기업들 고정 지출 비용 증가와 재융자 실패로 인해 새로운 신용 리스크가 도래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작년에도 24년에 가면은 리파이낸싱 해야 되는 게 엄청 많다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 있었어요? 없었죠? 하이힐드 스프레드 지금 어떻다고요? 한 2.5% 되나? 5% 넘어가면 문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몇 프로라고? 2점 몇 프로예요? 2점 몇 프로. 그러니까 이건 아마 또 그냥 그 365일 경제 무너진다는 얘기하는 그냥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분들은 진짜 365일 경제 안 좋다는 얘기만 한다니까? 이거 뭐 좋다고 발표가 나면은 알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그걸 365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근데 장기 금리가 그렇게 움직여요? 제가 그분들 거 왜 안 보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거 벌써 1%씩 막 폭 왔다 갔다 하죠. 최근에도 3.6%까지 내려갔다 왔잖아요. 4.7%까지 올라갔다가 1%면은 장기국채 가격은 한 15%에서 20% 가까이 위아래로 변동폭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장기국채가 좋다고 얘기한다고? 그건 틀린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그냥 안 봐요.
아니, 변동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맨날 올라갈 겁니다라고만 얘기한다고? 그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뭐 논문을 쓸 거야. 아니면 내가 경제 학도야. 내가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그분들 유튜브 보는 게 좋죠. 맞죠. 이렇게 근본적인 뭔가 그런 걸 보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서 쓰려고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20%씩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뭐 사야 할 자리와 팔아야 할 자리에 대한 뷰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유튜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뭐 4.2에도 안 사고 4.3에도 안 사고 4.4 와가지고 이제 산 건데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3.6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삽시다. 3.7에서 삽시다. 3.8에서 삽시다. 4.0에서 삽시다. 4.2에서 삽시다. 이 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본인의 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1년 내내 사야 된다는 얘기만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요건 그냥 제 견해입니다. 단기채를 장기채로 롤오버시 장기채 금리를 4.5%대로 20년, 30년물로 발행한다면 미국 재무부는 멍청하지요. 현재 이자 비율이 12% 정도인데.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자 비율이 12%인데 이거 다 안 낸다고요. 딱 지금 영상 이거 아닌가? 어디 있어? 뿅. 보면은 연준이 들고 있는 채권은 사실상 무이자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한 12% 정도 가지고 있죠. 양축 긴축이 진행되면서 양적 완화해서 높았을 때는 한 20%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12%의 이자가 뭐 이렇게 나간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 중에 20% 그러니까 한 2% 포인트 정도, 3% 포인트 정도는 사실상 이자 지급을 안 하는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4점 몇 프로가 아주 평범한 금리였어요. 그걸 막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멍청하지요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이 금리를 이상하게 보는 금리가 아니에요. 그 뭐, 텀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이상한 금리는 아니에요, 4.5%가. 금리를 3.5%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 보시는지요? 3.5%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진짜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빠그라졌다 하면은 3.2 정도? 3점 초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최근에 저점 3.6% 찍었던 그 자리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 발라먹을 필요도 없고 4% 아래만 내려와도 정리할지 안 할지 좀 그러니까 내려온 이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사유 때문에 내려왔는지가. 그거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뭐 나오면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거니까. TMF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물리셨으면 12월 FMC까지는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T 중단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그때부터 조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어도 1월 FOMC에는 뭐 뭔가 이렇게 QT 중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비율로 보면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12월 FOMC에서 QT 중단 얘기 나오는 거는 반반 정도. 1월에는 한 90% 보고 있습니다. 지식이 짧은 사람은 미국채를 어떻게 해요? 팔어? 아니면 보유? 추가 매수? 장기 채권, 단기 채권?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미 본인이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채가 뭔지?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게 진짜 장기채를 알고 투자하는 건가가 항상 궁금해요. 장기금리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쉽게 투자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미국채를 잘 모르는데 투자를 한대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 몇 천만 원 벌라고 지금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금액 벌려고 본인이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럼 그 돈이 결국에는 본인의 시간을 팔아서 힘들게 구한 돈인데 본인의 몇 년치를 그렇게 쉽게 무책임하게 투자를 한다? 미국채가 뭔지도 모르는데 투자를 한다? 저는 이건 진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인생한테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예. 모르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뭘 팔아, 사라?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도대체? 그 제가 도대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김영두님한테 그렇게 뭐 사라 팔아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김영두님 누구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앞으로 오른다, 내린다? 모르죠, 저야.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남의 말 듣고 투자하고 하면은, 첫째는 본인이 불안해요. 내가 이걸 왜 샀는지 모르거든. 물렸어. 내가 왜 샀는지 몰라. 왜 빠졌는지도 몰라. 왜 손실인지를 몰라. 그럼 계속 그냥 혼자 똥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는 곳에 투자하세요. 제발.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내가 모르는 거에다 투자를 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채권 투자 시에 TMF와 TMV로 계좌에 넣어두고 단타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차라리 단타를 하세요. TMF 같은 거 할 거면. TLT와 반대되는 상품은 TBT라고 있습니다. TBT. 우리가 22년도에 금리 인상할 때 TBT로도 꽤 먹었어요. 나스닥 숏으로도 먹고. 그때가 시작이었죠. 채권 이거 뭔가 이렇게 투자를 시작한 게. 하도 제가 안티들이 와가지고 욕해가지고 네 사고선 그런 얘기 하냐고. 네 투자하고 그런 얘기함? 이래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익이 나가지고 이렇게 와이프한테 신뢰를 얻어가지고 자금이 커졌죠. 지금 운용하는 자금이. TBF? TBF도 숏인가요? 장기채 숏? 아무튼 TBT가 왜 TBT를 하냐면 TBT가 이게 많아요. 아, TBT가 두 배다. 숏 두 배짜리다. 거래량이 TBT가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TBT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뭐 댓글 오늘 좀 이렇게 답변 드렸는데 예, 여기가 끝이죠. 뭐 궁금한 거나 있으면은 예,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좀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시작할 때 정리를 한 다음에 예, 수미상관으로다가 시작할 때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예, 좀 바꿔볼게요, 그거는.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한 주 파이팅 해가지고 하시고 최근에 이 월물 옵션이랑 위클리 옵션 가지고 좀 예, 변동폭이 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게 좀 자세히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실시간으로 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주는 영상 제작하긴 할게요. 아무튼 한 주 월요일을 잘 해야 돼요. 월요일 예, 파이팅 잘 하시고 이번 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